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합격을 하기 위한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이제 나의 모토로 삼아 놓고 2023학년도 임용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튼튼한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선생님들이 내가 정적인 운동을 좋아하는지 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파악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운동을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했던 운동은 걷거나 자전거 타기나 그 밖에 유산소 운동. 그 밖에 유산소 운동은 저는 수영도 이제 좀 자주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올라올 때 계단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건강 관리를 저는 일상생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홈트 네, 그래서 동영상에도 여러 가지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저는 좀 하는 편인데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운동을 할 거냐라는 그 기준은 사실 자기 자신이 기준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라고 하는 선생님은요. 시험 보기 전주까지 혹은 그 주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B라는 선생님은 상반기에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다가 하반기에도 운동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 강도나 그 요일을 조금 줄여서 빈도를 조금 줄여서 운동을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두 분 다 합격하신 선생님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 스타일을 선택하셔서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건강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이런 성실함, 꾸준한 일과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네. 그래서 저도 하루의 일과를 좀 빠르게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늦게 자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시간을 좀 새벽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게 일어나면 4시 반에도 일어나고 뭐 좀 늦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5시 반이나 6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하루, 일주일 중에 뭐 한 2, 3일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 사이클이 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에도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이 이랑 그 다음에 기상 시간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고정을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꾸준한 일과를 반복하는 것은 바로 합격과 가장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멘탈 관리를 통해서 성실함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이 멘탈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슬럼프를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꾸준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가장 최상의 감정 상태를 찍어서 텐션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주의 집중력을 초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현타가 온 거죠. 다른 친구들은 놀러 갔던데 나는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이런 현타로 인해서 슬럼프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돼요. 그래서 멘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은 이제 슬럼프를 회복하는 건데 이때 슬럼프를 회복할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나만 슬럼프가 온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슬럼프가 왔다라고 한다면 시기만 다를 뿐 다른 사람들도 슬럼프는 오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을 누가 빠르게 회복하느냐 그 차이예요. 슬럼프가 온다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슬럼프가 온다라고 한다면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능력치보다 더 낮은 성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럴까? 뭐가 문제지? 이거를 해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일상으로 회복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아마 선생님들께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슬럼프가 오지 않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이제 사람 일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빨리 회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가장 좋은 생각은 내가 왔듯이 다른 사람도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2, 3일 동안 도서관을 안 가고 독서실, 또 선생님들이 흔히 이야기하시는 요즘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데를 내가 3일 동안 가지 않았어도 저 사람은 공부를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렇게 해서 남과 비교하는 이런 감정들은 최대한 안 가지시고, 내가 안 갔을 때 저 사람도 안 갔을 거야. 아마 슬럼프가 왔을 거야. 저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네. 슬럼프 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자존감을 높여라 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자존감 높이는 것은 나는 이미 훌륭한 특수 교사이다 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특수교사이므로 내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을 형성해 가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면 높은 자존감으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운동하기죠. 성실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운동, 건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운동도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하기가 있어요. 자, 상담하기는 일단 여러 멘토들이 있으면 좋겠죠. 뭐 나의 그 성공한 뭐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이미 합격한 선배님, 혹은 뭐 동료, 친구, 동기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멘토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꾸준히 하시면서 선생님들의 멘탈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멘탈을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는 선생님들하고 꾸준하게 대화를 하면서 지금 힘든 점이 무엇인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또 잘 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조금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좀 힘이 드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조언을 구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의 힘이요. 긍정의 힘은 긍정적 사고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로 이제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올해 나는 무조건 최단기로 합격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공부 시간이에요. 맹모 삼천지교죠.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환경을 여러 번 바꿨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공부를 하시려면은요, 공부하는 환경 속으로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선생님들이 물리적인 환경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독서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스터디 카페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가 시작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해물을 없애야 돼요. 가장 중요한 방해물은 선생님들 뭘까요? 바로 핸드폰이죠. 저도 이제 핸드폰이 사실은 저한테 최대 공공의 적이에요. 진짜 이 핸드폰이 없는 상황과 있는 상황은 확연히 그 주의 집중도가 다름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자체는 선생님들이 뭐 무음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뭐 방해 금지 모드 이런 것들로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생님들 생각을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걱정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최대한의 방해물을 선생님들이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조명과 스탠드 조명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뭐 요즘에는 워낙 뭐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 잘 돼 있어서 전체 조명이 밝게 잘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부분 조명들까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방 분위기를 좀 밝게 하시고 그다음에 부분 조명, 국소 조명이나 이런 것들 스탠드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 배치예요. 이것도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뭐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뭐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는 건데 책상 배치는 이제 문 쪽을 바라보게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문하고 마주보게 앉아 있는 상태가 가장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책상 배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집중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책상 배치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의자도 당연히 책상 배치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고정된 의자 배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정된 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의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들 그 회전 의자 있죠. 등받이 있으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의자를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보다는 딱딱한 그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의자를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주의 집중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정된 의자 배치들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 학습이에요. 사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나만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막상 누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의도치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지식이 습득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의 능력과 99%의 노력이다. 이 말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99%의 노력이 없이는 합격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 합격하신 선생님인데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를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런 99%의 노력으로 반복을 하지 않았다면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1차가 커트라인보다 17점이 높게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 선생님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믿으신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하시고 문해력과 응용력과 인출 능력을 선생님들이 길러주셔야 되는데 역시 반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암기력 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문해력을 기른다, 독해력을 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 이론서를 읽어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이런 강론서들 있죠. 시각장애 강론서, 뭐 청각장애 강론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서도 문맥을 파악하면서 이 전체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뭐고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게 돼요. 근데 뭐 100% 다 이걸 수행하셔라 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 내가 문해력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강론서를 좀 읽어보시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 문단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 문장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응용력과 인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길러주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필요한 능력들이에요. 시험장에 가셔서 푸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물론 문해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응용력에 해당이 된다. 응용력이 내가 조금 약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다양한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안질환, 뭐 망막색소 변성에 대한 문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망막색소 변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교육적 조치는 해당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쫙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 망막색소 변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학기기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조공학기기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출 능력인데요. 인출 능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백지 인출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공부한 것을 집에 가기 1시간 전에 백지에다가 쫙 인출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쓰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머릿속으로도 선생님들이 인출해 보시고 아니면 입으로도 인출을 해 보시는 이런 백지 인출을 하시게 된다면 인출 능력도 선생님들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 끝나고 나면 1시간 정도는 선생님들에게 백지 인출을 시켰어요. 근데 그 효과가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조금 보시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럼프를 극복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 뒤 땅이 굳는다 라는 말이 있죠. 힘든 그 시기가 있으면 더 단단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단단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남과의 비교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나 자신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의 나, 중반의 나, 후반의 나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 간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 내적 비교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나라고 한다면 뭐 1월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월 달에 내가 알고 있었던 특수교육학적인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리고 중반이라고 한다면 뭐 한 5월에서 6월, 우리가 이제 강론반이 끝난 그 시점이 되겠죠. 그 시점에 나는 어떤가. 후반,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이죠. 이때 나의 수준이 점차적으로 증진이 되고 있었는지를 선생님들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나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그 수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선생님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함께 이제 협력해서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저 선생님과 나의 공부 스타일은 다른데 쟤는 왜 잘하고 나는 왜 못할까? 저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 근데 그 방법 자체는 서로 추구하는, 선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스타일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비교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으셔야 돼요. 진퇴양난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결국에는 그 궁지에 몰리게 되면 정말 그 절대적인 초인의 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다. 나는 항상 그 벼랑 끝에 서 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제 급박한 상태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내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까르페 디엠이죠. 선생님들이 그 공부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라고 느끼면 계속 고난의 연속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공부 자체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 조금 그 효과는, 공부의 그 효과는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힘들게 이제 살고 있죠. 강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데 어차피 해야 될 거, 어차피 지금 안 하면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또 그 다음에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 힘들어도 지금 즐기면서 강의 촬영을 하고 그쵸? 그리고 강의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때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출문제죠. 제가 맨 앞에 파트 1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반드시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기출 제재 한 70% 정도를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출 기반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 외에 해당하는 강론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 70%에 해당하는 것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30%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70% 기출 제재, 반복해서 나오는 기출 제재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먼저 명확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70%의 그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내가 습득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이제 강사들이 이런 부분들도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거는 기출 외적인 거지만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라는 이런 제재들 있죠. 이런 제재들도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조금씩은 건드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영역별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은 보통은 선생님들이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내놓으시는 상태예요. 시각장애 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 행동수정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이게 분석이라고 하는 것과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보고 그에 해당하는 답을 쓰는 것이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그 문제 사례에 해당하는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내가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예상해보는 것도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출제자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게 되는데 연도별 기출문제는 보통은 선생님들이 하반기에 시작을 많이 하세요. 시험 문제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반기라고 한다면 보통 빠르면 8월 초나 8월 말부터 시작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이제 보통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빠르게 선생님들이 연도별 기출을 횟수를 늘리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의 감을 익히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는 여가 시간이에요. 저는 여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박자 쉬어갈 때 비로소 깊은 열정이 생기게 되고요. 어떠한 철학자는 여가는 철학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나만의 여가 시간을 만들 때 혼자 하거나 아니면 함께하는 여가를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나는 공부 안 할 때 나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게 여가다. 그러면 그게 여가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가 시간이 나는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미리 동영상을 본다. 그것도 여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은 선생님들이 확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함께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가족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일상을 공유하거나 이런 게 나의 여가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여가 시간이 있으니까 공부 시간은 내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여가를 위해서 또 공부를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하시면 안 되죠. 둘 다 하시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내가 좀 어떤 스타일의 여가를 즐기시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건강해로운 거는 안 돼요, 선생님들. 제가 이거는 공부할 때 그냥 1년만 제발 참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즐기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입장으로 바뀌시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는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스타일을 만들고 여가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미 대학생활, 성인의 생활을 즐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오늘 공부 끝나고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 잘했어. 나 스스로에게 강화를 줘야지. 술 마시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 그거는 여가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게 여가가 아니라 몸도 축내고 그다음에 정신도 아 내가 왜 술을 먹었지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정신 건강도 또 해롭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일단 술, 담배 이런 거는 좀 줄이거나 아예 못하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줄이거나 저는 근데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1년만. 1년만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술을 한 잔 마실 수는 있는데 그 다음날 영향이 가지 않게끔 조절을 하셔야 돼요. 시험 보는 기간 동안만.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만. 이거는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때 꼭 저랑 약속하시고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가 시간도 규칙적인 여가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이 뭐 게임도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게임 할 수 있어요. 뭐 오늘 하루 공부했으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게임해야지. 근데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해놓은 시간은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 또 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연장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소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수생 선생님들 있죠. 자,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이상에 해당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이 N수생 선생님들은요. 일단 기본기가 내가 정확하게 잡혀져 있는지 기본 이론부터 다시 쌓아가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작년에 공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돼. 이렇게 공부하면 돼. 공부 방향이 이렇게 가면 돼.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공부 방향을 선택했고 공부의 길을 선택을 했을 때 나의 결과가 어땠을까? 그렇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캐치를 하셔가지고요. 기본기부터 쌓아 올라가셔야 돼요. 선생님들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죠. 운동에서도 아무리 내가 고급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기초 운동 기술이 탄탄하지 않으면 고급 기술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고급 기술을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신 것도 맞지만 가장 기초적인 기술을 탄탄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적용이라든지 응용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내가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틀이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본의 틀이 바로 뭐냐면 마인드맵이거든요. 이 마인드맵이 내가 각각의 영역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면 시각장애의 영역이 정의, 그리고 원인, 안질환, 그 다음에 교육 파트, 보조공학 파트 이렇게 내가 마인드맵이 산출이 되는지 인출이 되는지 이것부터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잘못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도 판단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체적인 1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1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을 때요. 선생님들은 이제 하루부터 시작해서 주간, 한 달, 그 다음에 뭐 분기별로, 그 다음에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우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1년 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큰 목표, 최종 합격. 최종 합격이 2월이잖아요. 합격자 발표가. 그러니까 그 2월에 발표하는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반기에 해야 될 거 하고 상반기부터 적는 게 좋겠네요. 상반기에 해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 상반기에서도 선생님들이 달별로 해야 될 거 하고 주간별로 해야 될 거. 이렇게 나누어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작은 부분부터 올라가게 되면
물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합격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은 그 방향성이 이게 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큰 거부터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그 전략 중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30%의 그 교수님들이 내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었나 아니면 이 70% 기출 제재에 맞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나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가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은 70% 기출 제재가 70% 활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들로 선생님들이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마음을 다잡기도 힘드시고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한 선생님은 합격을 했는데 내가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그 힘든 그 감정들을 아마 좀 돌아오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시기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대학교 4학년 때 모두 다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성공 시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합격하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를 한 것은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먼저 가 있는 선생님들 축하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셔서 그 나중에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어떤 내용을 보실 거냐면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좀 선생님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작아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파일을 아마 올려드렸을 텐데요. 그 파일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파일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올해 22학년도 기출용어 정리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올해 문제는요. 보통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22학년도잖아요. 그럼 22학년도 지금은 유아특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유아특수 교직 논술의 키워드, 그 다음에 유아 A, 유아 B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제가 문제에 대한 키워드하고 답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22학년도니까 그리고 유아 영역이다 보니까 21년도에 초등하고 중등에 나왔던 기출 제재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3개년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특수에 관련된 영역을 3개년을 건너뛰시면 21, 20, 19죠. 그래서 19년도, 18년도 유특 기출 제재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 어떤 기출 문제 제재가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선생님들께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서 문제풀이반하고 모의고사반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중률이 그래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 전에도 높았지만 이렇게 기출을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의 제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출제를 하고 선생님들도 그에 맞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요. 그에 맞는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익숙한 제재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산출이 되시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은 2번 회독할 때 나는 같은 시간 동안 70분 동안 혹은 90분 동안 3번씩 빠르게 또 점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출 용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미리 드릴 거예요.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내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
23학년도 임용시험이 이제 11월이잖아요. 22년 11월이잖아요. 시험 보기 전주에 이런 기출 제재들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한번 인출을 해보시는, 백지 인출을 해보시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나왔었네,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었네. 이게 반복해서 기출 제재가 출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료는요, 인출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특을 보니까 올해 이제 자폐 행수, 그 다음에 행수 문제, 그래서 유아특수 괴로운 문제가 이제 가족 진단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특에서는 이제 놀이 중심에 관련된 교수 방법과 그 다음에 지체장애와 일반 유아 문제, 그래서 이동 운동의 유형과 관련된 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에 관련돼서는 시야와 시각평가를 이제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추시학이라고 하는 시각 활용 기술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추시학이라고 하는 이 시각 활용 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과 8번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유아가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등도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면 제가 7번과 8번이 그 초과정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A형 7번, 8번은 이제 초과정 문제예요. 국어과하고 사회과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B형은 수학과하고 과학과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영역 간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교육과정과 통합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보이죠. A형 3번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였고, 4번 같은 경우는 학습장애하고 특수교육 공학이 통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 B형에서 3번을 보시면 기본교육과정 수학과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행동수정 문제가 이게 통합이 돼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 영역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A형 3번을 보시면 이제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로만 구성이 돼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영역 간 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간의 통합,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법, 총론, 그러니까 이 창체는 사실 교육과정이죠. 그러니까 교육과정하고 법이 통합이 되는 경우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등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도 각각의 영역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A형 5번처럼 총론하고 그 창체, 창의적 체험 활동이 통합돼서 나오는 경우, 혹은 총론이나 전환 문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특수교육학하고 교육과정이 또 이렇게 통합되는 문제, 아니면은 영역 간 통합, 9번처럼 정서나 행동수정이 통합이 되거나, 근데 이런 정서 행동장애하고 행동수정은 통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유형들의 문제는. 그리고 또 법이랑 건강장애가 이번엔 또 통합이 돼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역 간 통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내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 영역 저 영역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머릿속에 마인드맵이 쫙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마인드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갖추기 위한 방법을 이제 파트 3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합격 전략에 대해서, 연간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상반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 1, 3월 기본 이론반부터인데요.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 3월 달부터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자기 자신을 막 올가매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기본 이론반의 내용이
탄탄해야지만 사실은 7, 8월, 9, 10월 달에 가셔도 선생님들이 좀 공부하시기가 그나마 조금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학의 경우에는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공부 습관을 만든다 그러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집중하는 시간을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전 9시에 출근하셔서 오후 6시에 퇴근하시고 6시 이후에 선생님들이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여가 시간을 가지시거나 이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 영역별로 마인드맵은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 이거 선생님들한테 정말 부탁드릴게요. 마인드맵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 반드시 중요한데요. 정말 1, 3월 달에 이 특수교육학에 대한 마인드맵만 내가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천을 하셨다면은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계획하는 나와 실천하는 나는 항상 다르죠. 계획은 항상 우리가 굉장히 창대하게 짜죠. 근데 이거에 반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자괴감, 그렇죠? 이거는 저도 물론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목표를 딱 정하세요. 1, 3월 달에는 이 마인드맵만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겠다. 외우겠다. 공부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마인드맵에 플러스 의미를 이해하는 공부까지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일단 이 마인드맵이 기본적인 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의미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맵은 반드시 갖추고 계셔라. 자, 특수교육법도 선생님들 법조항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법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법 영역도요.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장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법조항들이. 그래서 제1장부터 제6장까지. 그래서 그 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도 제가 흐름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역시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공부가 되어져 있다. N수생이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이때부터 법 공부를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3월 달이나 5월 달부터는 반드시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초수생이다 라고 하시면 이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하루에 한 개조씩 그러니까 암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그거 그대로 똑같이 은는이가 조사까지 외우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개조씩 한 챕터에 대한 내용을 외운다거나 한 개조씩 내가 외운다. 이렇게 좀 선생님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양을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역시 법도 중요하다. 자, 초과정입니다. 초등 선생님들이죠. 자, 초등 선생님들 이 초과정에 대한 기본 이론 반드시 1월 달부터 닦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여기에서는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중등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뭐 3월 달에 시작한다, 5월 달에 시작한다 뭐 이런 시작 시점은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육학의 기본 이론부터 차근차근 다져놔야 나중에 7, 8월, 9, 10월 달에 가셔서 덜 헤매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에 관련된 일반 유아에 대한 그 강좌도 선생님들이 수강을 하셔서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학과 법, 그 다음에 초과정 교육학 유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때 선생님들이 전체 마인드맵 항상 상반기는 마인드맵이요. 상반기 마인드맵을 내가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3월 달로 넘어갈 겁니다. 자, 3, 5월 달에는 이제 보통 기출을 분석하시면서 그에 따른 강론서를 이제 선생님들이 외우게 되시는데요. 이제 저는 그때 독보기 백과사전 기출 백과사전을 이제 출간을 해요. 그래서 그 백과사전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한 강론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론을 1권, 2권, 3권 여러 종류의 강론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의미는 같지만 선택하는 용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어를 정리할 수 있게끔 이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강론 내용을 심화 확장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아까처럼 꼼꼼하게 분석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강의가 조금 궁금한 선생님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올해 제가 유아초등 기출문제 분석해드린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 강의를 잠깐 맛보기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특수에 관련된 올해 기출문제 해설도 제가 13일 날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또 맛보기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과정이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교육학이나 그 다음에 일반 유아에 대한 3월에 그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을 1, 2월 달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이제 해 놓으셔야 돼요. 복습. 이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읽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예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강의를 하나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들은 강의 하나를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투자해라 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복습하는 시간은 항상 강의 듣는 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시간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2시간 복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그 강의 들은 그 시간만큼은 선생님들 복습 시간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과정은 강론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지도서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암기해야 되는 그 교과지도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는 특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이제 선생님들이 암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사실 이 시기에 암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특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넓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특과정까지 시작하기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때에도 선생님들이 특과정을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지. 그렇게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단위로 끊어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제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에서 목적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암기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작년 초등 문제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A형 1번 문제를 보시면 이에 따른 목적을 쓰고 이에 따른 방법을 쓰고 시간, 실수, 배당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각각 하나의 문장에 대한 타이틀, 의미 단위를 모르면 그 문제는 못 풀어요. 아무리 내가 그 문장을 완벽하게 한 문장을 외웠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면 선생님들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암기하실 수 있도록 공부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특과정도 마인드맵 있습니다. 마인드맵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시고 의미 단위로 암기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아마 문제를 푸실 때 선생님들이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법이랑 교육과정은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특수교육학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도 기출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해당하는 내용들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문장부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른 기출이 또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시기를 좀 보내시고 나시면 이제 6월 달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6월 달에는 이제 약간 복습의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보통 시작을 많이 하시는 게 교직 논술. 예, 논술 연습을 이때 많이 시작해요. 유특 선생님이든 초특 선생님이든. 왜냐하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특수교육학에 대한 지식을 조금 함양을 해놔야, 습득을 해놔야
이런 문제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처 방안이 뭘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쓸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뭘 알아야 쓰는 거기 때문에 6월 달은 내가 공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직 논술에서는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논술에서 가장 갖춰야 되는 체계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을 보는 60분 동안 서론도 생각하고 결론도 생각하고 이러면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서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포괄할 수 있는 문장들을 보통은 외워가시고 그 문장이 아니더라도 문장의 형태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시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통합교육에 대한 제재가 나왔을 때 서론은 이렇게 쓸 것이다. 아니면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쓸 것이다. 그래서 보통 서론은요. 선생님들이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반론 문장 제시해 주시면서 소문항 1번에 대한 내용들을 구상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서론을 작성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만의 서론의 형식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결 방안이나 대처 방안들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론은 본론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본론이 요약되어져 있는 상태로 결론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교직 논술반이 개강이 되면은 거의 이제 첨삭을 해주실 거예요. 이건 강사분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첨삭을 해드리는데 이 첨삭 내용을 반영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그 똑같은 문제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출 교직 논술로 나왔던 기출들도 써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육학은 이 6월 달에 이제 유아초등 선생님들은 교직 논술 하시면서 유특 선생님들은 이제 유특 개론도 이때 시작이 되거든요. 유특 개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등 선생님들은 이 6월 달 한 달이 비어요. 비는 그 커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커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비게 된다면 6월 한 달이 비게 된다면 일주일에 한 영역씩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한 영역씩 내가 가장 약한 부분만 선택을 하셔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사소통이 약하다. 그러면 의사소통 영역을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상반기밖에 없어요. 상반기밖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약한 영역하고 가장 잘하는 어느 정도 내가 좀 공부가 되어져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결합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최소한 13개의 영역을 한 해독하는 게 한 달에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직 그 숙달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은 내가 가장 약한 영역에 대한 보완이 들어가는 복습의 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초등 선생님들도 그렇고 유특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런 방식을 선택해서 특학을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가볼게요. 7월 달부터 11월까지 이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제풀이 영역하고 모의고사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답 노트예요. 특수교육학이든 그 다음에 교직 논술이든 간에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초점에서 벗어난 방향 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때 이제 피드백을 첨삭을 받게 될 텐데 첨삭을 받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쳐서 이 답안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내가 첨삭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오답 노트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데 오답 노트는요 선생님들이 예쁘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거 아닌 이상 선생님들이 예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 노트는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서울에 합격하신 선생님은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본 이론서에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제 수업을 들을 때 1월 달에 표시하는 색깔, 그 다음에 3월 달에 강의 들으면서 표시한 색깔, 그 다음에 7월 달에 오답 노트 만들면서 표시한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합격하셨을 때 그 선생님 기본 이론서를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 무지개 색깔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양하게 표시가 된 제재는 내가 하반기가 될 때까지도 못 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망막색소 변성의 문제를 냈는데 1월 달에도 못 외웠고 3월 달에도 못 외웠고 9월 달 응용 문제를 냈는데도 틀렸어요. 그럼 내가 정확하게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재만 선생님들이 A4 용지나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에 붙이셔가지고요. 시험장에 들고 가셔서 그 내용만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외워지지 않는 거는 문제로 안 나오면 정말 땡큐지만 문제로 나와버리면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서 빠르게 회독하실 수 있는 거는 전체 내용이 아니라 내가 못 외운 내용, 못 외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장에서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서론과 결론을 이때 이제는 확실하게 정해서 모의고사 볼 때 그 시간 안에 내가 쓸 수 있는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특학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영역씩 이제 복습을 하시는데 이제 9, 10월 달 가시면은요 선생님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2영역씩 이렇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시험에 급박해 가서는요 일주일에 전체 영역을 회독하실 수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회독을 하는 시간이 빨라야 돼요. 1, 3월 달에는 2달 동안 특수교육학의 전체 내용을 한 번 회독을 했다면 그리고 3, 5월 달에도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회독을 했다면 7, 8월, 9, 10월 달에는 그 회독하는 횟수가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때 3, 5월 달 기출 강론을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에 이번 주가 행동수정을 공부하는 주예요. 행동수정을 공부하고 수업 진도는 행동수정인데 그 주에 행동수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같이 결합해서 묶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좀 양이 적은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영역들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대신 이제 N수생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이제 초수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그래도 내가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조금 더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개씩 보는 것도 능력이 되시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기를 올가맨다라고 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영역씩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1, 3월 기본이론 공부 목표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계획을 짜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복습 그리고 마인드맵을 자기만의 마인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강사가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제공해주는 마인드맵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내가 안 보고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 이론서를 보고 그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내가 마인드맵을 나만의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거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연습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맵 자료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뭐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스터디가 필요하면 하시는데 굳이 나는 스터디가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 자기만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3, 5월 달에도요. 기출 강론을 공부하실 때
두 번째를 좀 잘 봐주세요. 기본 이론 내용에 내가 탄탄하게 쌓은 기본 이론 내용에 기출 문장을 인출할 수 있는지, 기출 제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인출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강론서 내용의 단권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백과사전에서 단권화 해드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작업을 선생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단권화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때도 스터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스터디 구성하셔서 인출하시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스터디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뭔가를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한 거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도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마인드맵 구조화 해주시고 기출문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교직 논술에서도 우리가 그 서론과 결론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 개론 책이 유아특수 개론 이소영 교수님 책하고 역시 특수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이소영 교수님 책을 가지고 서론과 결론의 형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가장 논리적인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항상 교직 논술 교재도 저는 이 유특개론과 특수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개론서를 가지고 논술의 제재를 제가 선생님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답 노트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 영역씩 정리, 예습, 이때는 예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복습하는 것이 이제 오답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안 외워지는 것은 포스트잇에 정리를 하시거나 자기만의 그 정리 노트에다가 표시를 하시거나 이렇게 안 외워지는 것에 대한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9월 달 공부 계획에서는 나의 취약 영역을 반드시 분석하시고 이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영역 같은 경우는 내가 2개의 영역을 묶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의사소통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공부 계획을 일주일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좀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때도요. 오답 노트를 확인해 주시고 내가 적용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아니면 단답형, 기입형의 문제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해 보시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가장 시험 문제하고 유사한 형태로 강사들이 출제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 2차에 대한 공부 목표인데요.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자기 응시 지역의 공고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고문 확인하시고 지역별 시책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지역별 시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선생님들이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업무 계획.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경기도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 계획의 강의를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업로드를 해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 서울이나 그다음에 그 외 지역들도 이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강의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선생님들은 그 무료 강의니까 선생님들이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시책을 확인한다. 그 답변에 논술형으로 우리가 구어로 답변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답변에 이 주요 업무 계획에서 제시하는 단어를 선정을 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런 얼마나 자기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왔냐 이거를 좀 보시는 편이더라고요. 물론 논리적인 답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주요 업무 계획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역시 공고문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연에서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감점이 되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23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커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1년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이 이제 10주 정도 진행이 되고 시작이 조금 빨라요. 21년도에 개강을 하는 게 아니라 22년도에 개강을 하는 게 아니라 21년도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마지막 주 수요일 목요일 날 강의가 개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강 날짜는 직강 날짜이고요. 그리고 인강은 하루 뒤에 업로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강은 12월 30일 날 목요일 날 강의가 업로드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10주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12주 동안 저희가 심화 강론하고 기출 분석반이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월 9일 날 오픈이 되는데 이때는 저희가 3일에 걸쳐서 수업을 해요. 3일에 걸치는데 이 금요일은 사실은 보강주예요. 혹시 몰라서 제가 보강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요일에 수목금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3, 6월 달 기본 그 이론에 근거해서 강론반이 운영이 될 때 5월 달에는 이제 기본 교육과정반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이때는 초등특수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기본교육과정반이 운영이 되는데 이때 운영이 되는 반은 또 중등특수 선생님들을 위한 반이에요. 중등특수.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또 많아요. 6월 달이 좀 많아요. 유트 개론이 이제 개강이 되고 그 다음에 유아 선생님들 강의가 개강이 되고 그 다음에 유아 초등 선생님들이 함께 수강하시는 교직논술반 이 개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 6월 이 심화 강론하고 기출 분석하는 요 기간 안에 쪼개서 5월 달하고 6월 달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월 달에 이제 중등 선생님들은 특학에 관련된 강의가 없으니까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만나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강 날짜가 들어가 있죠. 교육과정 초등 같은 경우는 4주 완성반으로서 이제 5월 7일 날 개강을 하고 중등 교육과정은 6월 3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특반은 6월 1일, 그 다음에 교직논술은 6월 2일 이렇게 개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 9월 이제 하반기로 갈 거예요. 이 하반기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리스타트라고 들어가 있죠. 다시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그 1월 달에 공부하셨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개념 확인하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문제풀이를 이제 10주간 진행을 하게 되고요. 7월 1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반은 초등하고 여기에 유아가 빠졌는데요. 유아 초등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3일 날 개강을 하고 중등은 9월 10일 날 개강을 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주차에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유아 초등 선생님들은 피드백을 받으시는데 중등 선생님들은 그 주에 개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 5, 7, 9가 유아초등 그 다음에 2, 4, 6, 8이 중등 선생님들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주차가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격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하반기는 다 피드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그럴 거예요. 선생님 저 1주차에 유아 특수여서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 주는 피드백만 받고 끝인가요? 아니요. 이때 제가 또 숙제 문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0주 동안 또 선생님들이 또 문제를 계속 푸실 거예요.
네, 문제를 제가 숙제 문항을 드릴 거니까 그냥 매주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2차 강의가 1차 강의 후에 이제 개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하고 유아초등하고 중등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이제 패키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과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반기 패키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반기 패키지는 상반기, 하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간 패키지는 1월 달부터 모의고사 반까지 패키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교재가 또 새롭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신간 안내를 조금 해드리자면 1, 3월 달 기본 이론서가 이제 제가 개정이 되는 시기여서 이제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총 5권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해당하는 그 권은 1권부터 4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편에 해당하는 거는 5권이에요. 근데 이 문제편은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인출할 수 있는 연습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서에도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따로 찾지 않으셔도 기출 몇 년도에 이 문제, 이 제재가 나왔었다라는 거를 다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제가 그 이전에 출간했던 책과는 좀 다르게 책이 다시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6월 달에 이제 기출 백과사전 책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를 좀 추가해서 조금 새롭게 내용을 가다듬어서 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반부터 이제 좀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제 저희가 김태구 선생님하고 같이 학원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을 해서요. 저희가 오림패스 도서 시리즈를 4권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시리즈는요. 바로 교육과정도 패스입니다. 그래서 특과정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한 권으로 저희가 개정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교육과정 책은 초등하고 중등으로 나누어서 책이 출간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권으로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6월 유특반도요. 오림패스 도서 시리즈 2로 이제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유특도 패스라고 하는 이 책 제목으로 나올 건데요. 저희가 6월 달에 유특반이 개강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책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6월 교직논술 반도요. 교직논술도 패스라고 해서 오림패스 도서 시리즈 3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논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연습문제까지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오림패스 도서 시리즈 4예요. 자,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2차도 패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들께 2차 연습문제를 사이트에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차도 패스 이 책에도 많은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 보건 문제들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그 신간 안내까지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 3월 기본 이론반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마 사이트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셨을 텐데 1, 2월 강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강일은 12월 29일 수요일 날 개강이 되는데 인강 업로드는 목요일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총 20회의 수업 횟수와 요일은 수요일, 목요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강일은 22년 3월 3일 목요일 날 종강이 될 예정이고요. 수업 시간은 10시부터 18시에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좀 강의가 좀 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강의가 길어도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 위주의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강은 저희가 좀 일정을 보다 보니까 설 연휴 주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쉬지는 않고 2월 3일하고 2월 4일 금요일 날 하루 정도만 저희가 좀 연기를 해서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강의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출에 근거한 강의를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맵에 근거해서 마인드맵을 반드시 선생님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시 필요한 키워드나 그다음에 매주 형성평가를 저희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선생님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임용시험 당일날도 막 그렇게 떨리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매주 형성평가를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확인하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강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생님들 강의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수업날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강 같은 경우는 또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는 초반에는 잘 마음을 가다듬었다가 또 후반부에 하반부에는 힘이 빠져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출석 카드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형성평가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강의가 좀 밀리지 않도록 인증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인증 사이트는 www.yka.kr 제 홈페이지거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인증, 강의 인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매주 저희 인강조교 선생님께서 글을 올려주시면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출석 체크를 계속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행동 수정부터 해요. 좀 약간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은 것부터 일단 바박 해보자 약간 이런 의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행동 수정부터 시작해서 정생동장애 자폐성 장애를 이제 2주 동안 저희가 끝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1, 2주에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를 봤다면 이제 감각장애를 좀 선생님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건강, 의통, 공학까지 를 이제 저희가 감각장애로 묶어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감각장애 학생들은 공학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학에 관련된 것도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인지능력 쪽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인지능력에 해당되는 영역이죠. 학습장애, 지적장애, 통합교육, 진단 및 평가, 전환교육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될 텐데 유특 선생님들은 학습장애 강의는 가볍게 선생님들이 들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교육 같은 경우는 유특 선생님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초등 선생님들하고 중등 선생님들은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강의를 전체를 완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획한 보강은요, 총 5회의 보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강을 이제 금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5회 이상은 하지 않도록 스케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 3월 강의를 수강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점자 아까 우리 점자도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점자 특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강의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강생 혜택까지 선생님들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이론반을 이제 선생님들이 시작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스타트 지점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카페랑 오린패스 사이트의 질의응답 게시판을 직접 제가 관리할 겁니다. 물론 조교 선생님들이 달아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제가 직접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답답한 일이나 속상한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상담 게시판에 상담 일정을 얘기해 주시면 상담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메일이나 그다음에 카톡, 줌, 카페 제 사이트를 항상 이제 오픈하고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는 방법.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차도 줌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피드백은 반드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선생님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패스 위드 유잖아요. 선생님들과 함께 건강을 챙기면서 저도 공부를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 관리반에서는 이 패스 위드 유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저는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간 강의 계획을 할 때 연간 계획에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제가 꾸준하게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낚아서 선생님들이 입안에 넣어드리지는 못해요. 씹어서 삼키는 것도 못해드려요. 저는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방법을 활용하셔서 씹고 소화하시는 것까지, 즉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정말 머나먼 긴 여정을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2023학년도 임용시험을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이 설명회가 선생님들의 연간계획과 합격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